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영화 빅쇼트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많이들 이제 보셔가지고 내용은 대충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나 시장에서 과연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이클 버리가 나와요. 사이언 캐피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점적인 내용은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위기가 터졌던 부동산에 대한 서브프라임 버블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인 증시 폭락까지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과연 이런 거품을 미리 알고 어떻게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냈는지, 또 이런 거품들을 어떤 식으로 시장이 만들어져 왔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에 대한 영화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영화 중간중간에는 좀 복잡한 이야기들,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것들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이미 주택시장 엄청난 거품이 꼈다는 거를 마이클 버리는 그걸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잘 팔리는 모기지 채권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주택시장 자체를 공매도로 이제 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무너질 거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채무 불이행이 점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이게 어느 정도 10%나 15%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말도 안 되게 시장이 붕괴가 될 거다. 나는 그래서 그 전에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싶다. 주택시장이 무너지면 수익이 크게 나는 포지션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딱히 없었나 봐요. 직접 투자은행에 찾아가서 모기지 채권,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죠. 모기지 채권이 망가지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CDS, 신용부도 수합이라고 하는데 CDS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팔면은 연간 이제 수수료를 받아요. 원래 다른 계약 상대자를 데리고 와서 매칭을 시켜주는 게 보통은 많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은 지금까지 망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굳이 상대방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나? 투자은행이 우리가 그냥 계약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매년 프리미엄이죠. 수수료를 그냥 매년 받고, 왜냐면 주택시장이 무너질 것 같지 않으니까 꽁돈인 거죠. 오케이? 왠지 호구가 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CDS 상품을 만들어서 모기지 시장이 채권이 붕괴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수익만큼 계약 상대방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은행들이 본인들이 그 주체가 돼서 이렇게 대량으로 지급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수수료나 매년 받아먹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 상품을 만들어서 매각을 합니다. 그때 회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등등 이런 회사들이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문의를 하니까 다 만들어줬다고 해요. 공매도 포지션을 그때부터 가질 수 있게 됐고, 문제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제로 부동산 모기지론에 크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매년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게 그게 리스크인 거죠. 그리고 또는 버블이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채권 가격이 계속 오르게 돼도 손실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에 포지션을 걸었기 때문에 계속 채권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폭락을 하지 않고 유지만 되더라도 매년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펀드 수익률이 계속 급감하게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채권에 대한 부동산이 망가질 거라고 근거를 세우고 그런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말도 안 되게 지금 거품이 있는지, 진짜로 붕괴될 건지. 여기에서 실제로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마크 바움이라는 인물이 팀이랑 같이 실사를 다닙니다.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실사를 다니는데 모기지를 판매하는 브로커도 만나보고 동네도 가보고 막 이래요. 근데 집이 100채 중에 실제로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4명밖에 없더라. 다 빈집이고 그 집주인이 개 명의로 된 것도 있답니다. 강아지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도 있고, 무소득, 무직장이어도 대출을 다 해줬고,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대출이 다 나오는 상황. 부동산의 5%, 10% 비용만 가지고도 나머지 대출이 다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정확한 소득이나 이런 증빙 없이 다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좀 더 복잡한 상품이 하나 나오는데 CDO라는 상품이 나와요.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다 해줬잖아요. 그게 자체가 되게 좀 부실한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채권들을 그냥 팔면은 안 팔리니까, 왜냐면은 신용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와서 안 팔리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실한 채권들을 모아서 또 여러 가지 짬뽕을 시킵니다. 짬뽕을 시켜갖고 걔네들끼리 막 모아. 여러분들 그런 개념 아시죠? 주식도 종목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분산 투자다 해갖고 리스크가 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엄청 부실한 채권들을 대량으로 모으면은
이게 새로운 상품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산이 된다. 그래갖고 이거는 신용등급을 좋게 매길 수 있다. 뭐 이런 기적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렇게 만든 상품이 CDO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용평가사 회사들은 트리플 A를 주면서 높은 신용등급을 주고 채권을 계속 파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완전히 거품이다. 언젠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가 올 거고 변동금리로 바뀌고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면은 채무 불이행 비율이 올라갈 거고 이렇게 지금 주인도 없는 상황에 집들이 많은데 소득도 없고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파산이 이어질 거고 그러면은 최하단에 있는 채권들부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위의 채권들도 연달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은 모기지 시장이 무너질 거고 주택 시장이 붕괴가 될 거고 그러면은 공매도로 친 나의 포지션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 이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고 그래서 공매도 규모가 12억 달러까지 포지션을 취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대략 한 13조, 12조 이상에 되는 금액인 거죠. 근데 문제는 프리미엄이 제가 말한 수수료라고 그랬죠.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내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 수수료가 무려 8천에서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0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냥 1,000억을 주택시장이 유지만 돼도 모기지 채권 가격이 가만히 횡보만 해도 1년에 1,000억은 그냥 계속 비용을 나가는 거고요. 심지어 이 채권 가격이 상승이라도 더 하게 되면은 그 가격에 대한 손실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때가 아마 2006년도일 거예요. 버블에 시장이 무너질 거다라는 거에 대한 감지를 하고 현장 조사도 열심히 하고 상품도 직접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매도 포지션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시장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거고 또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거품이 많이 있어요 라고 여기저기 알려주면서 거품이 최대한 빨리 꺼지게끔 만들어야겠죠. 물론 본인들이 이제 포지션을 취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거품이 있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많이 투자자들에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거품은 있는데 이건 무너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만 생각해도 어때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무너진 적이 있나요? 없죠. 정말 우리나라도 잠깐 IMF 때 잠깐 무너졌다가 바로 회복하고 서브프라임 위기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같이 좀 하락했다가 금방 회복하고 부동산 지금 최근에도 너무 계속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무너져? 아무리 부실한 채권이 많다 한들 부동산 시장은 그냥 이게 투자 심리라는 거죠. 펀더멘탈 밸류랑 상관없이 투자 심리 자체가 무너진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채무 불이행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만 돼도 손실인데 오히려 채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4월까지도 이때 채무 불이행 비율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심지어 모기지 관련 회사들도 파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마이클 버리나 이제 마크 바운 같은 인물들은 이제 때가 왔다. 이제 무너져야지. 왜냐면 실제로 막 파산하고 있는데 다 채무 불이행하고 집들 다 경매가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있는데 야 이제 우리는 돈 벌 일 남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니 이렇게 확실하게 신호가 보이는데 오히려 채권 가격이 안 움직여도 화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오릅니다. 올라가지고 손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프리미엄 내는 것도 있는데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손실이 점점 커지게 돼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왜 가격이 왜 오르냐. 되게 막 화나는 모습들도 영화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되게 인상 깊었었고 그래서 마이클 버리의 그 펀드 수익률이 계속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막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20%에서 그렇게 막 커집니다. 시장은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이미 1년 전부터 공매도를 쳐놨는데 2007년도 중반까지도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오르고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인 거죠. 이 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또 1등 공신을 한 주체가 또 있었어요. 바로 신용평가사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무디스나 S&P 같은 신용평가사들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3대 신용평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같이 이런 거품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줬냐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채권들을 부실한 것들을 모아갖고 CDO를 만들어서 높은 등급의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주고 막 팔았다고 했죠. 근데 그게 신용평가사 사이에서도 그렇게 높은 등급을 주고 팔지 않으면 고객이 경쟁사로 간다고 해요. 높은 등급을 줘야 수수료를 우리한테 지급을 하고 우리는 계속 돈을 벌 수가 있고 그 고객들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잘 팔 수가 있잖아요. 낮은 등급을 주면은 신용이 안 좋다는 건데 그거를 등급을 받고 높은 가격에 팔기 힘드니까 투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의 채권 상품이 아무리 쓰레기여도
높은 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사들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용평가사들도 그게 영업수단인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돈을 주고 신용 등급을 팔았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파장이나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지금 당장의 수익에 눈에 멀어서 이렇게 팔았고, 주택시장이 뭐 망하겠어? 결국엔 이거예요. 이 당시에도 말도 안 되게 계속 부채 비율을 5% 10% 담보만 잡고 계속 대출을 해주고 계속 높은 신용등급 주고 소득이 없어도 계속 대출을 해줬던 이유가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른다. 왜냐면은 소득이 없어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야 담보부족이 잡힐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올랐으니까 투자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오를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이 거품을 키워왔고, 그 당시에 역시 조건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 강하게 있었고 유동성도 풍부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좀 상당히 비슷한 경향이 좀 있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 등급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체크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모기지가 무너져야 되는데, 빅쇼트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가격은 오르는 상황. 그래서 여기 영화에서도 인물들이 분노를 하고 이제 미치고 팔딱 뛰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 깊게 나와요. 거품이 계속 지속되어야 돈을 버는 투자 기관들이 있고 그걸로 수수료를 받아먹는 기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거품이 언제 터지는지는 정말 알기 어렵다는 거를 많이 좀 느끼게 해주는 영화이기도 해요. 한 2007년 하반기쯤 돼서부터 서서히 신호가 옵니다. 그때부터 증시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모기지 가격도 서서히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도 돼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죠. 연달아 모기지 회사들 다 파산하고 어디가 손해를 보냐, 막 투자은행들이 이거 많이 갖고 있대, 그럼 얘네도 엄청나게 손실이래,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피날레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2008년도 9월이죠. 8월 9월 달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투자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엄청난 폭락을 하게 되고,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금융위기가 그때 마지막 피날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말에 마지막 금융위기 피날레가 나오고 나서 2009년 1월에 저점을 찍었죠. 2009년 1월쯤에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고, 결국에는 마이클 버리도 잘 버텨서 26.9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고, 수익률로 봤을 때는 펀드의 수익률은 489%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마크 바움이나 뭐 다른 인물도 많이 나왔는데 이 인물도 몇천억에서 뭐 몇백억 이상의 수익을 다들 챙겼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시작이 됐었고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발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제가 어떤 걸 배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거품이 있다는 거를 시장에서도 충분히 자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 추세가 오래 가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우리가 지금 이것만 보고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을 해서 겁을 먹고 발을 뺀다던가 이런 식의 실수보다는 적절한 거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수급을 보면서 어느 정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트렌드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은 생각보다 오래 가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제대로 생기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오래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게 아무리 거품이어도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거품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좀 느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에서도 그 하락이 적정 가치로 회귀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가 저평가된 가치주를 매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평가된 거는 확실히 보이는데 굉장히 저렴한 주식인데 언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로 반영이 될지까지는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이거를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매수 버튼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생각보다 기간이 6개월 1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땐 한 번은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 가치 투자자들이 길게 봤을 때 돈을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버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간이 비교적으로 조금 걸릴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런 원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또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시장은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모든 새로운 정보들과 새로운 이슈들을 즉각 가격에 모두 다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 이 주가의 주식 가격이 모든 걸 반영시킨 완벽한 주가의 밸류다라는 거를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영화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느끼게 되는 거지만 시장은 정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죠. 거품이 오래 가기도 하고 저평가된 가격이 오래 가다가 한순간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이거를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겠죠. 시장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지금 시장에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거품의 징후나 저평가된 종목들도 열심히 공부하신다면은 아마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수익률이 베타라고 합니다. 그냥 시장 수익률대로 ETF대로 쭉 따라가는 게 베타의 수익률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비효율적인 거품이나 저평가된 종목들을 우리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거를 영화 내용이나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계속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베타 수익을 넘어서서 우리는 항상 알파의 수익을, 시장의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참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